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역사 스페셜 첫 시간 첫 주입니다. 오늘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포르투갈 오늘 또 내일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1시간에 2시간 정도 역사 이 스페셜을 제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이 이제 한참 미국의 GDP를 따라잡을 것이다 뭐 이런 낙관론이 평배할 때 지금이야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 아마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에서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그런 방송을 대대적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에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화란,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영국 그 외에 러시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책도 나오고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이제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문명이든 간에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제가 한참 이제 청년기를 보낼 때 많이 읽혔던 책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그다음에 베네치아 천년 이런 이제 한국이 한참 90년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외환위기 이전에 그때 이제 로마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읽혔죠. 그 시오노 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가진 그런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이제 다루는 그 시사 문제하고 별개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정도 해봐야겠다. 제 자신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포르투갈의 야망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첫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이 포르투갈이란 나라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세기 무렵에 100만 명 정도였으니까 절반이 남자 같으면 이제 50만 명이고 그중에 성인까지 합치게 되면 뭐 한 20만 정도의 나라인 거죠. 그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96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하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포르투갈은 아바스 왕조가 열리고 2대째인 그런 엔히크 항해 왕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죠. 이베리아 반도를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스페인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저 나라가 살아남았을까 할 정도로 대서양을 접해 가지고 길게 칠레처럼 길게 포르투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오늘은 이제 엔히크가 도전하는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일 일요일은 엔히크가 죽을 때까지 1460년이죠. 이제 그때까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스코 다가마는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스코 다가마만 묶어 가지고 다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자신도 계획을 잡고 하는 방송이 아니고 하루에 하나 정도의 토픽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세계사의 주역이 된 거죠. 그 세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동서양이 완전히 이제 차이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대항해 시대 이전에 훨씬 더 앞서 가지고 명나라가 주도했던 정하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훨씬 대규모였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완전히 나누지게 되는,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이런 모든 출발점이 15세기에 포르투갈이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포르투갈의 브라질이라든 이런 모든 종류의 그런 식민지들은 다 이제 시간이 가면 다 돌려줘야 되죠.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 것이 대서양에 떠 있는 비교적 리스본에서 멀지 않은 아졸레스 제도하고 마데일라 제도는 계속해서 지금 자기 영토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스코 다가마 인도 항로 개척 이런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베네치아가 독점하고 있던 동방무역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 일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기업이나 한 나라가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걸 추격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참 우리 앞 세대들 호암 이병철이라든지 아산 정주경 같은 분들이 워낙 걸출해 가지고 반도체라는 현대판 이런 후추 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중국이 집요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베네치아가 독점하고 있던 동방무역 그것을 이제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여기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이지 않습니까? 이 아졸레스 제도하고 마데일라 제도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리스본에서 아마 여러분 그동안 지도를 보시더라도 별로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가 마데일라 제도, 아졸레스 제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리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포르투갈이 갖고 있는 거죠. 600년 정도 유지했으니까 그 사이에 참 사연이 많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뒤에 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강국이 된다는 것이 작은 소수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 있으면 가능한 거죠. 인구 100만 명 그러면 성인 남자들 한 20~30만 명 정도 됐을 것이고 물론 뭐 유대인이라든지 이슬람인들이라든지 그런 이민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의 성인 남자는 20~30만 명을 가지고 브라질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인도 고야 이런 데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 명을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겁니다. 현재도 인구가 작습니다. 1030만 명 1인당 국민소득이 29,000불이니까 서유럽 제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죠. 유럽의 변방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스본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가지고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대단한 역사를 만든 거죠.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1415년 15세기 이제 초엽에 완전히 서구 중심의 현대가 전개가 되는 소위 세우타 정복 북아프리카의 그런 반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를 점령하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나아갑니다. 1430년대에 마데일라 제도 아졸레스 제도를 여러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 이제 기념비적인 업적은 1488년에 마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포르투갈어로 엔히크, 영어 표현으로 헨리 왕자죠. 헨리.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리스본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 거리가 1500만 마일, 키로로 하면 2400km. 엔히크 왕자가 혼자 산 건 아니지만 자기 평생에 45년간 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총길이가 약 1500만 마일 2400km인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45년이 걸린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종류의 진보 성장이라는 것은 발견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세우타라는 데를 가서 여러분들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케이퍼 보자르 코스트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아르긴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세네갈 강, 여기 있는 큰 강이 여러분 감비아 강.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이제 또 현재 이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아프리카에 툭 튀어나온 이 부분까지 가는데 1500만 마일 2400km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이게 1460년까지 60년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런데 성장하는 거죠. 진취적인 사람이.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문호를 열어야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역사 가운데서도 1488년 1497년은 두 개를 묶어 가지고 3부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구 100만 명.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고봉이 이 바스코 다가마가 보시다시피 인도 고아 항로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베네치아 중심의 무역구조가 깨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여기까지가 바스코 다가마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바톨로루룬가 디아스인가 하는 사람이 희망봉까지 개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출발이 이제 한 사람의 의지나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가 있었는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포르투갈은 인구가 작고 영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지만 대항해 시대를 할 수 있는 지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해술이라든지 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천문학, 배건조 기술 이런 과학들이 그 과학을 숭상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 태도, 과학적 마인드. 그러니까 주술적 사고가 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서구와 여러분들 동양의 격차란 것은 결국은 과학적 태도를 받아들인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니까 앞으로 이런 포르투갈을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미 여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1290년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영국의 대학도 있겠지만 독일도 있을 것이고 1290년에 포르투갈이 대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존재하는 코임브라 대학교입니다. 여기가 코임브라 대학교죠.
코임브라 대학이 이미 그런 작은 나라지만 1290년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갖고 있었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 천문학, 항해술 같은 그런 가장 소위 기초과학 지식들이 축적이 된 거죠. 이제 이 코임브라라는 곳은 지금은 이제 리스본이 수도죠. 리스본이 아마 1790년대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리스본.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항구인 포르투갈 와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리스본이 수도가 되기 전에 수도가 코임브라입니다. 코임브라. 여기에 코임브라 대학교가 13세기에 이미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초기 대부분 배를 띄웠던 것은 리스본이 아니고 바스코다가마는 리스본에서 출항을 했는데 그 밑에 라고스라는 데 라구스 혹은 라고스라는 데가 이런 한 300km 떨어진 훨씬 더 이 포르투갈의 끝부분에 있는 도시에서 대부분 여기에 엔히크 왕자는 살았고 활동하고 1460년대 죽을 때도 라고스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묘가 옮기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스본이 주도지만 그 당시는 라고스라는 아주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임브라 대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학문을 숭상하고 이런 기초과학들이 토대가 항해술, 천문학, 지도 제작 이런 기초과학들이 이 코임브라 대학에서 다 이렇게 체계화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벌써 13세기 대학인 겁니다. 지금은 유럽 변방국가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둘러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다 흥망성쇠 부침을 거듭하고 있구나.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아주 유명한 데가 조아니나 도서관, 돈을 한참 잘 벌 때 확장을 했던 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검은 보화가 포르투갈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이. 어떻든 잘 살려면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18세기에 주왕 5세 때 대대적인 국책 사업으로 조안니나 도서관을 이렇게 건축을 하죠. 이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은 왕실에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도원을 많이 짓고 이 도서관을 여러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여러분들 제한된 숫자만 보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조안이나 도서관 이게 전부 다 이런 검으로 그냥 둘른 겁니다. 이게 도서관입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어마어마한 거죠. 1층하고 2층 사이를 매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잔이 이제 도서관. 뭐 회화, 목재, 금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뭐 완전히 도배를 한 거죠. 이런 뭐 원목들을 여기 보시면은 가구는 브라질에서 목재를 가져오고 도서관 내부의 장식은 브라질산 금, 칠기는 중국, 천장화 회화는 포르투갈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살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돈을 들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보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습기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은 변방으로 우리보다 조금 못 살지만 엄청난 그런 나라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살아있었던 거죠. 코임브라 대학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영의 초석을 깐 사람이 엔히크 왕자, 헨리 왕자입니다. 이 헨리크. 아주 결혼을 안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한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식이 없고 후사가 없기 때문에 형님 동생 형님 아들을 양자로 삼아 가지고 이제 본인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 15세기에 포르투갈 상황이 어땠나라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할 때 이 사람들 상황이 어땠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르투갈 상황이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무어인들이 약간 거무쭉쭉하신 분이 많죠. 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8세기부터 12세기 한 500년 정도 지배했을 겁니다. 프랑스의 그 산맥,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가르는 산맥까지 무슬림들이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토 회복 운동, 여기서 나오는 랭코키스타 운동을 벌려가 기독교인들이 무어인들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도 가장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에 있는 남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어인들이 국토 회복 운동을 벌리면서 1139년도에 포르투갈 왕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중요한 그런 왕국이었던 카스티아 왕국이 그런 왕위 계승 문제를 통해 가지고 포르투갈 개입하면서 그게 1249년 14세기 초반,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얻는 것이 엔히크 왕자의 아버지 중앙 1세죠. 영어 명칭은 잔 1세인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양반이 일종의 개국을 하는 거죠. 거의 포르투갈을 완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게 1383년부터 1385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엔리크 왕자가 주도했던 세우타 정복이 1415년이니까 이제 나라가 독립하고 자리를 좀 잡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당시 보시면은 13세기 무렵에 이베리아 반도 여기 이제 이게 무슬림 왕국이죠. 이 왕국이 다 지배하고 있던 것을 다 여러분들 물리쳐 가지고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 그다음에 기독교 국가들 카스틸라, 아라곤, 레온,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다 이제 합병돼가 스페인이 되고 그다음 포르투갈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엔리크 왕자의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완전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개국을 한 인물 정도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엔리크 왕자의 아버지인 중앙 1세죠. 킹 존 1세인 겁니다. 킹 존 1세가 이분이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죠. 왕가입니다. 왕가. 왕가의 그 귀한 딸을 어떻게 변방의 포르투갈에 시집을 보냈는지, 이게 중앙 1세고 그다음에 그 부인 26살 때 그때 당시 나이로는 좀 나이가 많은 노처녀였습니다. 랑카스트 가문에서 시집을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금실이 아주 좋았습니다. 장가를 잘 갔어요. 이분이 잘 가가 포르투갈이란 왕실도 보존했지만 자식들도 9명인가 낳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지금 이제 수도원에 있는 두 사람의 합장한 묘지입니다. 중앙 1세, 중앙 1세가 아비스 왕조네. 아비스가 아니고 아비스 왕조의 장시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아버지도 훌륭했고 어머니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엔히크 왕자를 보면은
신앙심도 돈독했지만 대단히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탐구하고 학습하고 문헌을 살펴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죠. 중앙 일시하고 필리파 왕비 영국 랑카스터 가문 출신이고 그 밑에 여러분들 9명 가운데 6명이 살아남았는데 서양 사람들의 역사에서는 일라스트리스 인판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들 그렇게 해서 영국식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평생 동안 배움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자식들한테 다 남겨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이 다 잘 큰 겁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의 도덕성 그다음에 학문적 성향 이런 것을 다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아버지는 뭐 포르투갈인들이 굉장히 숭배할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알주바르타 전투 이 전투입니다. 이 전투가 포르투갈의 실질적 독립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전투인데 카스티아 왕국하고 여러분들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때 조항 1세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여러분 장수인 알바르스를 여러분들 선택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세였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개국을 한 것에 비례할 정도로 포르투갈 역사에서는 1385년에 알주바르타 전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포르투갈의 실질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아버지를 뒀고 그 아버지가 찾아보니까 신중하고 검소하고 지나치게 권위적이지 않고 학문을 중시하고 성직자와 학자들의 교류가 활발했고 백성들을 배려한 정책을 펼쳤는데 아버지도 뭘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배우는 거 익히는 거 그런 것을 그게 이제 자식들이 그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가 엄청나게 훌륭하죠. 명문 중에 명문 가문입니다. 이제 영국의 힘을 많이 받게 되는데 포르투갈이 성장하면서 영국하고 지금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지 않습니까? 여기 이베리아 반도고 스페인에 대적하기 위해서 영국도 포르투갈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두 나라가 14세기에 윈저 조약을 통해 가지고 그 윈저 조약의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두 나라는 굉장히 좋은 사이인 거죠. 좋은 사이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앞에서 봤던 이 아졸레스 제도가 여러분들 이 아졸레스 제도 이게 지금도 갖고 있는 영토인 거죠. 그다음에 메디아 이런 걸 지금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졸레스 제도 마데일라 제도 아졸레스 제도 마데일라 제도 이걸 지금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영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두 개의 영토는 빼앗길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영국이 많은 협력을 한 거죠. 이게 보시면은 연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포르투갈이 600년 정도 갖고 있는 이 아졸레스하고 마데일라 제도는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위협이 있었고 그런데 끝까지 이걸 지키는 데는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되어졌죠. 그 영국과 그렇게 결속력이 가능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14세기에 이런 엔리크 왕자의 어머니가 시집을 오기 바로 직전에 윈저 조약이 체결되고 그 윈저 조약의 최종 봉인이 포르투갈 왕가하고 영국 왕가가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구하는 데도 크게 시집을 와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번영하게 하고 영국에 크게 도움이 됐던 거죠. 포르투갈과 영국의 끈끈한 동맹 뒤에는 26세 1386년대 포르투갈 중앙 1세에게로 시집온 영국의 랑카스트 가문 출신의 필리파 왕비가 있다. 필리파 오브 랑캐스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집안이고 또 유명한 결혼이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도 두 나라 관계가 굉장히 정상화되는데 여기 이제 중앙 1세의 필리파 왕비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엔리크 왕자의 부모인 거죠. 배움을 사랑하고 필리파 왕비도 배움을 사랑하고 신앙심이 돈독했고 자식들에게 영국식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리파 왕비 집안이 엄청나 가지고 이 집안이 오빠가 헨리 4세 필리파 왕비의 친오빠가 이제 영국 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두 분이 이제 결혼할 때 젊었을 때 모습인데 이 필리파 왕비의 집안이 뭐 빵빵합니다. 이 보시죠. 필리파 왕비의 아버지가 존 고트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딸을 포르투갈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존 고트. 랑카스터 두크 오브 랑카스터란 직함을 갖고 있었던 필리파 왕비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 후손들입니다. 여기 이제 삼남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가의 삼남으로 여러분들 필리파 왕비의 아버지가 삼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엄마가 블랑크 오브 랑캐스터인데 이 사이에 헨리 4세가 태어난 거죠. 이 여동생이 필리파 왕비인 겁니다. 헨리 왕자 어머니 필리파는 어떤 사람이었나. 부모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가정교사 채플리 초스 밑에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잘 받게 되죠. 여자지만 남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자지만 남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딸을 키운 겁니다. 그 딸이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대박이 된 거죠. 시집을 가가지고 중앙 1세를 잘 이해했던 거죠. 중앙 1세를 잘 보필해 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열게 만든 그 배경에 바로 영국 랑카스트 가문의 시집을 온 필리파 왕비가 있는 겁니다. 한 해 전에 시집 오기 전에 1386년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윈저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동맹입니다. 양국이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비슷한 거죠. 포르투갈 중앙 1세와 랑카스터 가문의 존 오브 고트의 딸 필리파 오브 랑카스터가 결혼하면서 이제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젊은 날에 남은 기록들이죠. 보시면은 당시로선 노처녀 1386년 윈저 조약 체결에는 미래의 장인이 되는 존 오브 고트가 포르투갈을 걱정을 한 거죠. 이 조약에 따라 포르투갈 영국 동맹은 세월을 넘어서 수백 년 동안 지금도 계속될 정도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동맹으로 남아있고 중세시대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엄격했지만 이 필리파 왕비가 정치에도 많이 관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한 똑똑한 그런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상업적 이익도 도모하고 포르투갈의 상업적 이익도 도모하는 외교에도 관여하고 표나지 않게 나중에 흑사병으로 죽죠. 그다음에 오빠가 리처드 2세 왕을 폐위시키고 헨리 4세로 여러분들 왕이 되는데 그때도 동생 함께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똑똑한 그런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아이를 9명 낳았는데 성인까지 6명이 살아남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보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항해 시대를 이제 여러분들 열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시작해 가지고 1500만 마일 1415년에 시작해 가지고 세우타 정복이 1415년입니다. 그다음에 조금씩 내려갑니다. 탐사대를 계속 여러분들 파견해 가지고 보자르 곧 케이프 보자르 그다음에 블랑코 곧 케이프 블랑코 아르긴 케이프 버트 세네갈 리버 감비아 리버 이렇게 내려가서 있는 마지막에 리베리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개 마지막은 시에라 레온까지 이게 1500만 마일 2400km를 45년간 여러분들 탐사를 해가지고 대서양 항로를 개척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포르투갈을 보시게 되면은 포르투갈이 길쭉하죠. 칠레처럼. 그리고 가장 남단 유럽의 끝 그때 사람들은 세계의 끝이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사그레스 여기가 선원을 양성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항해 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죠. 그리고 대개 초기에 배들은 이 사글레스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라고스라는 데서 배가 다 출발한 겁니다. 라고스라는 데서. 어떻든 간에 집안에 좋은 여성이 들어와 가지고 집안을 번화하게 하고 나라를 엄청나게 번화하게 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세우타 곳입니다. 지금은 스페인령입니다. 17세기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으로 넘어갔는데 어떻든 당시에 리스본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된 거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도전이었던 거죠.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이게 세계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세우타 지금 이제 모로코하고 영토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것 같은데 뭐 스페인령은 스페인령이니까 주로 이슬람 상인들의 활동 굉장히 중요한 활동 무대였던 거죠. 이 전투 모습을 다룬 엔히크 왕자를 묘사한 그런 부분이고 필리파 왕비는 평생을 영국과 포르투갈의 궁정에서 봉사하고 보냈고 결국 자녀들에게 그 같은 정신을 물려줬고 이제 이 정사는 아니고 전해오는 이야기는 세우타 정복을 하는데 필리파 왕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남성들이 대개 여성보다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필리파 왕비가 계속 이렇게 관찰했으니까 남편한테 아들들한테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세우타를 정복하는 것이 좋겠다. 이슬람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데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우타 정복이 이루어지기 조금 얼마 전에 이제 같은 해에 흑사병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필리파 왕비는 대단히 이제 예리하게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프리카 및 인도 향신료 시장에서 세우타를 장악하게 되면은 베네치아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부를
포르투갈의 왕실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조언에 따라 이건 정사는 아닙니다.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녀의 아들 엔히크 왕자와 남편 중앙 1세가 세우타 정복을 이렇게 기획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415년 7월 19일 얼마 전에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죠. 헨리 왕자 어머니는 배움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물려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교육, 종교적 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서양 역사가 결국은 이제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달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1415년에 인구 100만 명에 불과했던 포르투갈 왕실이 대항해 시대를 연 겁니다. 첫 걸음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상인들의 주 무대였던 세우타를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 왕실의 판단은 세우타를 정복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여러분들 발전사라는 것은 욕망을 향한 도전인 거죠. 욕망의 물꼬를 잘 그냥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공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규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구석구석을 개입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기상이나 그런 것은 다 꺾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 흘러가는 겁니다. 욕망. 욕망이. 포르투갈 세우타 정복이 1415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게 대항해 시대의 시작점인 거죠. 서구가 동양을 완전히 앞서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1415년 당시로서는 굉장히 작은 사건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주역에 엔히크 왕자가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 국왕 중앙 1세와 아들들이 선봉에 서서 전투를 이끌었고 그중에 특히 헨리크 왕자가 용맹을 떨쳤고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를 받죠. 용맹을 떨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가지고 포르투갈의 첫 해외 식민지입니다. 이제 이후에 아프리카 서해안을 여러분들 개척하는 탐사가 수십 차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리크 왕자가 사망하던 1460년에 리스본으로부터 1500만 마일 2400km까지 여러분들 아프리카 항로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첫 발을 두 사람이 했던 거죠. 주역은 아버지 중앙 1세고 중앙 1세를 보필하는 아들 3명이 전투에서 중심에 섰던 겁니다. 세우타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슬람 상인들하고 베네치아 상인들 제노바 상인들이 모여가 이렇게 사업을 하던 때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북아프리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베리아 반도고 이베리아 반도의 대서양 쪽으로 길게 붙은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지금 수도는 리스본이고 엔리크 왕자가 죽을 때까지 1460년까지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의 모든 배들은 여기 알그레이버 지방의 남단에 있는 바로 라구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정은 리스본에 출발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항해 기술을 따지면은 당연히 알그레이버 지방의 라고스에서 중간에 이런 보급을 받은 다음에 세우타를 여러분 침략하는 5년 정도 준비한 엄청나게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럽이 참 불법 체류자 이민자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지중해는 그냥 로마의 바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해적의 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해적의 바다가 되고 1000년 정도 여기에 유럽의 남부 지역들이 공격을 받았던 거죠. 기독교인들을 끌고 가 여러분들 노예시장에 팔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살기가 여기 좋은 지역들이 다 나오네요. 여기 이제 그라나다 궁정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지브랄타 해협,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대항해 시대의 출발지였던 세르비아, 여기 또 코임블라 이런 거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우타 전쟁을 1415년 북아프리카의 알미나 반도, 여기가 이제 반도인 거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반도를 공격한 겁니다. 지중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연결한 주요 무역 중심지. 여러분 1415년 이전에 이미 사하라 지역에는 무역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 이렇게가 여러분들 낙타를 이용해 가지고 금, 노예, 후추, 상아, 소금, 역사는 길의 역사지 않습니까? 길의 역사니까 사하라 이남의 교역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하라 이남을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교역이 이루어졌던 데입니다.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대박을 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지중해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 중심지였던 겁니다. 욕망이 사람을 이끄는 거죠. 욕망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욕망을. 엔리크 왕자와 중앙 일세의 대항해 시대에는 세우타 정복을 왜 했느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을 한 겁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당시는 여기가 다 무슬림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니드 왕조, 지아니드 왕조, 합시드 왕조, 이제 이베리아 반도의 무어인들이 500년 정도 지배하고 있다가 다 밀려가지고 북아프리카로 밀려간 겁니다. 거기를 정복한 겁니다. 세우타는 포르투갈에게 어떤 매력을 갖고 있으나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세우타의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를 통해 가지고 금, 노예, 향신료, 상아, 소금들이 여러분들 운반대에 와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상인들은 주로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했고 제노바 상인, 베네치아 상인, 북유럽 상인들이 여러분들 섞여가지고 무역, 사고 파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럼 세우타를 정복하게 되면 무역세를 거두고 항구 사용료를 거두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진보를 하는 겁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돈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가장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것은 금입니다. 금. 자, 세우타는 방어 상태가 어땠나. 방어가 그렇게 아주 튼튼한 지금 이렇게 벽이 남아 있는 거죠. 이슬람 왕조의 벽이. 마리니드 성벽이 지금 남아 있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상당히 굳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 해안변을 두고 상당히 여러분들 튼튼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성벽으로. 그래서 5년을 준비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하고 이런 힘을 모아 가지고 이런 이중성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장소인 거죠. 이중성벽. 군인은 약 7,000명.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리니드 왕조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방어망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5년 준비해 가지고 전쟁을 벌일 정도니까 대단한 그런 거기서 이제 엔히크 왕자가 큰 공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병력과 동원된 배는 얼마나 되냐. 당시로서는 엄청난 국가적 전쟁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동원이 됐고 200척 배를 동원한 겁니다. 지금 상태의 그 배는 아니죠. 포르투갈이 자랑하는 그런 카라벨 선박이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200척 2만 명 병력을 동원했으니까 국가의 명운을 건 그런 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로선 대규모 준비였죠. 아주 비밀리에 영국의 힘도 좀 도움을 받고 전투 병력이 15,000명 선원 지원 인력이 5,000명 동원된 배가 200척 갤리선이 30에 50척 그다음 보급선이 150에 170척 5년 준비한 거죠.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분들 시작한 전쟁입니다. 연합군이었죠. 포르투갈 귀족 기사 병사 외국 용병 당시는 외국 용병을 많이 썼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준비는 1410년 무렵에 시작됐고 1415년 7월 무렵에 완료될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세우타 전쟁에서 아들들이 큰 역할을 하죠. 아들들 3명이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 엔히크 왕자가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5일 날 포르투갈의 남부를 아가르브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오판을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점령을 합니다. 엔히크 왕자가 이끄는 선봉대가 동쪽 해안에 상륙을 해가지고 방어군은 소규모 게리선으로 방어를 시도했지만 포르투갈의 200척 함대에 압도되고 1차 방어선 외곽 성벽의 저항에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시내인 2차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2만 명 정도 동원한 거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포르투갈은 타일이 굉장히 발전돼 있죠. 이런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교역을 하면서 이런 타일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그런 거리나 도로 이런 것이 다 타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품격 있죠. 여기서 이제 에니크 왕자가 자기를 수여받는데 이제 특히 여러분 보시오. 세상에 버릴 게 없는 것이 3명의 아들 가운데 5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며 세우타를 정복할 때 엔히크 왕자가 정보 수집 같은 걸 책임을 진 것 같아요. 해상 정찰 정보 수집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를 위한 기초 작업들이 다 된 겁니다. 엔히크 왕자는 배움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본인 스스로가 해상 탐사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해상 정찰이나 정보 수집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아프리카 상황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엔리크 왕자는 세우타 정복 이후에도 정복을 준비하는 5년 동안 축적된 정보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훗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알아야 그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관리한 것은 아니고 세우타 지배 이후에는 메드루 드 메네지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 가지고 1415년부터 1422년까지 그랬는데 돈은 못 번 겁니다. 별로. 주변에 이제 무슬림 세력들이 세우타를 탈환하기 위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성벽을 유지하거나 병사를 유지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돈은 또 못 번 것이 이슬람 상인들이 여러분들 무역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포르투갈이 정복한 이후에 돈은 못 번 거죠. 초기 계획은 세우타를 정복해 가지고 상업적 거점으로 삼아서 북아프리카 무역에서 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떠나면서 큰 돈은 못 벌고 방어는 해야 되니까 유지비용은 높게 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돈보다 귀한 것을 많이 얻죠. 시대가 영웅을 여러분 만드는 겁니다. 기대한 성과는 못 벌었죠. 기대한 성과는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큰 걸 얻게 되죠. 돈은 벌지 못했지만 세우타를 정복에 이런 뭐를 갖게 되는 거 하니까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 이남에 금광이 상당히 많고 금이 풍부하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우타는 원래 북아프리카 지중해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연결한 주요 항구인데 그러나 포르투갈이 점령한 이후에 이슬람 상인들은 세우타를 피해 다른 항구로 이동해 버리고 그게 이제 유명한 항구가 알제리의 알제, 오랑 그리고 튀니지의 튀니스팍스 이곳으로 여러분들 본인 무역 거점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슬람 상인들이 사하라의 무역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서 집결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많이 했는가 세우타에서 많이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세우타를 정복하니까 이 무역 거점을 여기에 오랑, 알제, 투니스, 스탁스로 이렇게 옮겨버린 겁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여러분들 옮겨버리는 거죠. 이슬람 상인들은 지중해 서부에서 지중해 동부로 무역 거점을 이동시키고 알제와 티니스는 지리적으로 사하라 횡단 무역로와 연결되어 금, 소금, 노예, 상하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상품을 지중해로 수송하기에 이상적이었다. 항상 지도를 보게 되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반응에 따라 결정되니까 돈을 벌 것으로 생각했는데 돈은 못 번 겁니다.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 거점을 세우타에서 오랑이나 알제나 투니스나 스탁스로 이런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돈은 못 벌었습니다. 비용은 들어가고 돈은 못 벌고 사업으로서는 실패한 거죠. 그러나 도전을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얻는 겁니다. 세우타 정복으로
사하라 이남의 금이나 노예, 동방의 향신료를 독점하려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왜냐하면 사하라 무역로의 주요 거점인 틴북트는 여전히 이슬람 상인들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 문헌을 보게 되면 말리 제국하고 틴북트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다 그때도 길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길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를 이용한 이슬람 상인들이 13세기 12세기에 무역했던 길들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낙타에 물건을 싣고 여러분들 이동했던 겁니다. 여기가 이런 금강입니다. 밤부크, 부레, 로비. 금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금은 수량이 적고 부피에 비해서 돈을 엄청나게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14세기 무렵에 트랜스 사하라 루트입니다. 사하라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대상들은 주로 낙타를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무역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길의 역사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길을 개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겁니다. 여기에 팀북투가 있습니다. 팀북투는 아프리카 서해에서 회교의 교육 중심지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슬람 상인들의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많은 물자들이 여러분들 이동하는 겁니다. 길의 역사인 겁니다. 지금도 보면 팀북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화려한 이게 진흙으로 만든 여러분들 건축물들입니다.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팀북투. 무슬림들의 이슬람의 교육 학습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모스크입니다. 모스크. 금강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금강들입니다. 이게 말리 제국. 이 대상들이 이런 대부분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로를 이게 팀북투 트랜스 사하라 무역로. 여기는 이제 소금 광산. 이름 노예무역. 투니스, 트리폴리, 팀북투. 팀북투 여러분들 팀북투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이제 아프리카를 훨씬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 방송을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시작하지만 다음에 또 이 방송이 얼마나 발전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금강들입니다. 여기를 팀북투에 이슬람 상인들이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세우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 상인들하고 엔히크 왕자가 접촉하면서 여기에 금강이 있고 이런 것을 다 직접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정보를. 그런데 이 팀북투를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상인들의 독점력을 깨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우타를 정복했지만 돈을 벌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미 무역로가 이렇게 발전이 돼 있었던 겁니다. 무역로가. 어마어마한 무역로가 여러분 발전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엔히크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세우타 정복으로부터 뭘 얻었는가?
직접 정보를 확인한 겁니다. 금이 있다 이겁니다. 금이. 아프리카에 금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사하라 횡단 무역로,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 중세 유럽 시대에 이미 지도가 여러분들 있었던 겁니다.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의 전설은 유럽의 왕과 귀족에는 보편적인 지식이었고 특히 중세 유럽 지도의 1375년에 카타란 아타라스를 지도를 대부분 여러분들 좀 생각이 있는 유럽 왕과 귀족들이 대부분 봤을 겁니다.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왕이 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375년입니다. 세우타 정복이 1415년이니까 그 1375년이면은 20세 초반이었으니까 엔리크 왕자가. 엔리크 왕자는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단한 유럽 왕가에 유통하고 있던 카타란 아타라스라는 그런 지도를 봤을 거다 이야기죠. 금이 있다는 겁니다. 금. 금이 있다는 겁니다. 금을 찾아라. 그게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를 여는 겁니다. 호기심과 충분하지 않고 돈을 벌어야겠다. 그게 대항해 시대를 연 겁니다. 대항해 시대를 왜 열렸냐. 모든 인류 역사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황제가 만사무사라는 말리 제국의 황제가 금관을 하고 온 것으로 금을 치장을 한 겁니다. 금이 있다는 겁니다. 금을 찾아라 이겁니다. 금강을 찾아라 이겁니다. 이 금을 찾아라 이야기죠. 이 금이 여러분들 이렇게 트랜스 사하라 트레이드 루트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유통되는 채널이고 이 금강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개 강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거죠. 특히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나올 건데 밤부크 금강이 엄청나게 큰 금강이었습니다. 감비아 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금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지식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을 세우타를 정복한 이후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호밀님 고맙습니다.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확인한 겁니다. 이슬람 상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금무역이 있고 금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직접 들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왕입니다. 금에 대한 욕망이 역사를 여러분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당시 금을 여러분 생산하고 있던 국가가 여기에 말리 제국, 가나 제국, 송하이 제국 여기에 대개 금강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위가 세네갈 강 그다음에 감비아 강 이게 서아프리카입니다. 서아프리카. 여러분들 이 부분이 이제 금강일 겁니다. 금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엔리크 왕자가 서해안 탐사를 여러분들 하게 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 무역로를 독점하려고 세우타를 정복했는데 팀북크에 여러분들 중심을 두고 있는 이슬람 상인들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회하는 무역로를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서해안을 탐사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우회하는 피하는 무역로를 개척해 가지고 금무역을 통해서 대박을 치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대서양 항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었던 겁니다. 엔리크 왕자는 세우타 정복 이후에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이나 기니 지역의 금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북아프리카에 활동하고 있는 무슬림 상인들로부터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년기 시절에 접했던 만사무사의 전설 같은 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상인들한테 들은 겁니다. 상인들한테. 금이 있다는 거죠. 지도를 본 거하고 전설을 듣던 거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이슬람 상인들한테 직접 여러분 듣는 겁니다. 금광을 찾아야겠다는 거죠. 이게. 이미 1375년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 여러분들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베리아 반도 대서양 쪽의 포르투갈입니다. 1375년 지도입니다. 1375년. 북아프리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말리 제국의 만사 문사왕이 어마어마한 금을 갖고 있고 금으로 온 치장을 한다. 여러분 대충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확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우회 항로를 개척해야겠다. 이게 엔리크 왕자의 꿈이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우타 지배 이후에 엔리크 왕자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 지역에서 금을 찾아야겠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 무역으로 포르투갈을 여러분들 제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욕망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욕망이. 욕망을 죽이는 여러분들 정책이나 제도는 결국 나라를 몰락으로 이끄는 거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단연코 이런 모든 것이 중에 톱 중에 톱이면 금무역입니다. 금무역. 금을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야겠다. 그게 여러분들 서양 역사를 추동한 겁니다. 금을 찾아야겠다. 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금처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던 후추와 같은 향신료에 기초한 동방무역을 독점해서 베네치아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겁니다. 그걸 보고 동방무역을 독점을 위해서 후추 무역에 승리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해안 탐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욕망, 돈을 벌여야겠다는 거죠. 대박을 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역사 스페셜은 제가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강하게 이렇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나레이션 중심의 역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현대판 금은 반도체죠. 반도체를 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겁니다. 주당 150달러라는 것은 분할 전에 1,500불이 된 거죠. 주식이. 그 여러분들 대박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걸 이제 중국이 바짝 따라오게 된 겁니다. 금의 역사입니다. 금의. 자, 여러분 애니크의 원대한 꿈.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베네치아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후추를 팔아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힘은 경제적 이익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전파 이런 것은 두 번째 순서였을 겁니다. 돈을 버는 거죠. 세우타 정복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서해 이름 항로 개척도 전부가 돈인 겁니다. 돈.
베네치아 제노바가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동방무역을 독점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자극이 됐던 거죠. 질투 시기심이 이렇게 건설적으로 작동을 했던 겁니다. 인센티브가 대단히 중요하죠. 베네치아가 여러분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베네치아가. 검은 보화가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들 건물 짓고 치장하는 데 보냈지 않습니까? 베네치아 가보신 분들은 야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걸 팔아 가지고 돈이 여러분들 아마 영업이익률이 몇백 프로씩 됐겠죠. 지금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0% 80% 정도 되니까 돈을 번 겁니다. 베네치아 전성기가 1290년대부터 1450년대 십자군 전쟁이 종료된 1291년부터 동방무역을 완전히 독점한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인 제노바를 키오자 전쟁에서 완전히 누르고 난 다음에 그럼 1290년부터 1450년면은 100년 이상 정도 여러분들 독점을 유지할 수 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그거를 유럽의 왕실이 다 아는 겁니다. 베네치아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겁니다. 1415년 무렵에 베네치아의 후추 무역 절정기에 베네치아 유럽 후추 시장의 60, 70% 정도를 베네치아 상인들이 장악하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던 겁니다.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거를 포르투갈의 왕실이나 영국 왕실이 다 아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르코 성당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번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아마 궁전일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여러분들 부흥이 된 겁니다. 베네치아가 획득한 엄청난 부가 당시 유럽의 상류층에게 큰 충격을 준 거죠. 부러움도 주고 질투, 시기, 자극, 분발 전부 다 제공한 거죠. 그리고 베네치아의 조선술, 상업 네트워크, 외교 능력 이게 뭐 유럽 왕가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겁니다. 유럽의 왕조와 귀족들은 베네치아를 통해 들어오는 사치품을 소비했기 때문에 베네치아 부를 직접 체감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극을 주게 된 거죠. 또 베네치아 상인들이 무역박람회 가나 시장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를 자랑했겠죠. 인간은 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니까. 여러분들 애니크 왕자와 아버진 주왕 1세 잔 1세가 우리도 아프리카 무역을 독점해서 베네치아처럼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은 애니크 왕자에게 큰 야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14세기에 있었던 사하라 무역로건이라고 봅니다. 1451년 당시에 북아프리카는 동방에서 오는 사치품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였고 북아프리카의 낙타를 이용한 캐러밴 무역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며 동방 상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주요 상품인 금, 상아, 노예 등을 거래했고
청년기부터 애니크는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무역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이런 무역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이런 무역로가 하나씩 개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하라 횡단 무역로는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 송가이 제국, 가나 제국에서 금, 소금, 노예 등을 북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에서 동방 상품과 유럽 상품을 서아프리카로 교환한 주요 경로였고 1451년 이전에도 유럽에는 말리 제국의 왕 만사무사가 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인물이란 것이 전설처럼 그렇게 전해져 왔고 그는 1324년에 메카에 순례하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금을 뿌리며 유럽과 중동에 그의 부를 알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메카까지 여러분들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1351년에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말리 제국에 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를 횡단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까지 여러분들 갔다 온 겁니다. 거기에서 금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 뿌려 가지고 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값이 추락한 그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유럽의 왕가에 다 그게 여러분 유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가 이게 사하라 무역로입니다. 그리고 금을 만드는 제국들이 말리, 가나, 송하이 제국들이 있었고 앞에서 봤던 같이 팀북트 이슬람 교육의 중심지였고 이슬람 상인들의 주 무대였고 이거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니크가 이걸 우회하는 해상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1500만 마일 2400km 그리고 금무역을 성공시킵니다. 강을 따라서 금이 여러분들 유통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회 해상도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트랜스 사하라 루트 여기가 금강이고 이 강이 감비아강 1000km 이상 흐르는 감비아강 포르투갈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을 따라서 이런 금을 교환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죠. 중세 유럽 시대의 만사무사의 전설은 왕과 귀족에게는 보편적인 지시였고 특히 중세 유럽 지도에는 말리 제국의 만사무사 왕이 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고 헨리 왕자는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단한 전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1415년 세우타 정복 이전에 지리적 인식이 상당히 정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1375년에 여러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1375년에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의 지리적 인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여러분 일치하지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쪽에 여러분들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욕망 금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내일 같은 시간에 포르투갈의 야망2를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프리카 서해안 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노예무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새 항로 개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제 애니크가 1460년에 죽는, 예,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일요일 날 같은 시간, 오늘하고 같은 시간에 포르투갈 야망2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한 편 정도 방송을 준비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